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지동입니다. 제가 오늘 마련한 주제는 건강한 다이어트인데요. 사실 제가 주로 진료를 보고 있는 분야가 비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학회라든지 아니면 기회에서 비만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비만의 치료, 이러한 형태의 제목이 아닌 다이어트라고 지칭을 한 이유는 일단 요새 너무 많은 치료법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조금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조금은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 일단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말부터 먼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들은 이제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남겼던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막상 이제 비만과 관련된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체중을 감량하시길 원합니다. 그치만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간에 감량을 하게 되면 그러한 감량을 위해서 시도했던 생활 패턴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요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요가 오게 되는 다이어트는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단기간에 체중을 빼는 게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뭐 다양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방금 말씀드린 단기간에 체중을 빼면 안 되고 또 체중을 뺄 때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를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 사진에서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어떤 비만 강의를 하더라도 제일 첫 슬라이드에 넣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은 이제 시지프스의 돌, 시지프스의 형벌이라고 알려진 사진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돌을 최정상까지 올리고 나면 다시 돌이 제일 밑바닥으로 굴러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최정상까지 돌을 올리게 되고 사실 굉장히 이러한 형태와 저희 비만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성공했던 것 같다가도 늘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는 것들이 지금의 그림과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만은 만성 질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비만이라기보다는 비만병이라고 부르자고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웰빙이라는 게 있고요. 웰 에이징, 웰 다잉 뭐 이러한 다양한 개념이 있지만 사실 이제 웰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웰 에이징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뭐 항노화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저속노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러한 개념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웰 에이징, 웰 다잉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체중 관리인데요. 이때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현 시대에 신경을 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요새는 뭐 서점을 가 보면은 정말 이 도파민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요새는 워낙 비만 치료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기저에는 사실 이렇게 도파민이 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사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극에 온통 쌓여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결국에 오늘의 주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만 관련된 강의를 들을 때 일단 모든 거를 비우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도파민에 충전된 이런 세상에서 조금은 비워 놓는 모든 형태의 그런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조금 사진을 보여 드릴 건데요. 사실 이건 저희 집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시는 분이 소유하고 계신 집입니다. 사실은 저는 저도 스스로 집에서 이렇게 좀 최소한의
형태를 갖추고 지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비만이라는 질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체가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형태가 결국엔 비만이라는 질환이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이 어지러워지면 결국에는 본인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 싫은 것처럼 이렇게 그 우리가 먹는 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어쨌든 정리를 하도 하지 않으면 결국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 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조금 쉽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병이라고 많이 알고들 계시는 요새는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대사증후군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증상은 결국에는 뿌리에는 생활 습관, 스트레스, 불면, 만성염증 등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칼로리를 많이 의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소비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많은 양이 섭취가 되면 당연히 살이 찌기가 용이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또 100% 맞다고는 보기가 힘들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이 모델이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결국에는 체중과 관련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슐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뇨와 관련된 호르몬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열쇠,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이제 자물쇠라고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결합이 되어야 체중 조절이든 당뇨든 이러한 것들이 예방이 되는데요. 이 그림 속에서 위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슐린들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이 결국에 분해가 돼서 혈당이라는 걸로 이제 남겨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로 잘 사용되게끔 세포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지내다 보면은 결국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들이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인슐린들이 잘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몸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남는 혈당은 결국에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비만이 되기가 쉽고요. 또한 남은 혈당들은 이러한 것들이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당뇨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비만이라든지 우리 만성 질환이라고 알려진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 모델 왼쪽은 이제 제가 쉽게 위키백과라는 거에서 가져왔는데요. 결국엔 이 인슐린이 문제가 되려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추천하는 식사요법을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이렇게 탄수화물량을 줄이는 식사요법에 대해서 실행 안내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먹는 음식의 한 45%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것들이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사요법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굉장히 탄수화물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그림처럼 55에서 65% 정도는 사실 많은 탄수화물이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좀 줄임으로써 결국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들이 고장이 나지 않도록 잘 유지해 보자는 것이 바로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사요법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또 추천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사실 이제 시간 제한식이 이러한 형태로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 위에서처럼 하루 걸러 하루 먹고
아니면 5 일을 먹고 이틀을 단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용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16 시간을 일단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8 시간을 어 식사를 하는 형태,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만 먹는다, 이렇게 좀 빠른 시간의 시간 제한 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12 시부터 8시 사이에 먹는 시간을 묶어 두겠다,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 제한 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튼 이런 것들은 본인의 형태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공복 시간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슐린들이 원래의 기능을 찾도록 조금 도와주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걸 이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진 모르겠지만 장과 뇌는 밀접한 연관도가 있다는 이론이 2010 년대부터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가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엔 이런 것들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이라든지 식탐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비만해지기 쉽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음식 중독입니다.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영향을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 왼쪽 그림처럼 음식에 중독된 분들의 뇌 활성 부위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뇌가 활성되는 그 부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되는 과정을 보면 뭐 단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있다가 섭취를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보상 심리를 충족시켜 줘서 이러한 쾌감에 중독되는, 여튼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음식에 중독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너무나 친숙한 음식이죠. 굉장히 이제 저희 진료실의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만든 문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 중독과 관련해서 내가 월에 몇 번 정도 지금 보이시는 항목들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음식 중독인 상황인지 아닌지를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건 한번 제가 한번 살짝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특정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아서 걱정된다. 세 번째는 과식으로 몸이 느려지거나 피곤한 시간이 많다. 넷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음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특정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불안, 초조 또는 다른 증상이 발생한다. 여섯 번째는 식욕과 음식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음식과 식습관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곤란한 때가 있다. 여덟 번째는 감정적인 문제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도 식사량이 평소와 동일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쾌한 기분을 줄이거나 즐거운 기분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느낀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 봤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릴 때부터 영향이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 패턴이 한번 형성이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인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화 비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지중해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건강한 탄수화물, 통곡물이라든지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건강한 식단, 그리고 채소, 과일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식단들을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사진만 보면 굉장히 답답해지실 수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치만 이러한 음식들이 결국에는 이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인슐린이 안정화를 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체중 조절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체활동 지침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중간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좀 모호할 수 있으니까 어 직관적으로 볼 때 내가 옆에 사람이랑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지만 잡담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본인의 중간 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 실천을 하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 방지를 위해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 이러한 것들을 추천하고 있죠. 다만 제일 위에 보이시나요?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최대한 앉아서 지내는 시간을 줄이고 가급적 많이 움직이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기초 대사량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는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걸 소화시키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략 한 35%에서 4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제일 위에 있는 EAT, EAT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그 밑에 보이는 NEAT, 이게 운동은 아니지만 내가 신체 활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를 지칭하거든요. 이 에너지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좌식 생활 위주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운동도 이 인슐린들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게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시는 분들은 결국에 인슐린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사실 어떠한 운동이든지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는 등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이러한 운동들을 권장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내가 비교적 재미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 본인한테 맞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굉장히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썼던 글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렇게 달린다는 행위가 하루 세끼 식사나 수면이나 집안일이나 쓰는 일과 같이 생활 사이클 속에 흡수가 되어 갔다. 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습관이 되고 달리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매일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선과 같은 것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 건너뛰거나 그만둘 수는 없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적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단련한 일 뿐이다.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단련하는 것. 사실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인이 결국에는 단시간에 살을 빼기 위해서 무리한 운동을 해서 빼거나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나의 생활 습관 변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좋으니까 본인이 그래도 습관이 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찾아서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거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라든지 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체중 조절을 한다고 할 때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치만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는 의외로 이러한 것들이 내 체중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큰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는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스마트폰,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침대에 누웠을 때 그냥 자는 것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다가 늦게 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최근에는요. 이제 이러한 분들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어찌 됐든 이러한 SNS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비교를 통해서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는 요지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각각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장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체중 조절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제가 보였던 그림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비웠다면 그다음에는 무언가를 채우는 일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현대인들은 즐겁고 재밌고 맛있고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활동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명상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요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음악을 듣는 것, 누군가는 미술 작품을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맞춰서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스트레스를 이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채우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결국에는 모든 분들이 비만과 알게 모르게 다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너무나 좋은 약물들, 앞으로는 더 좋은 약물들이 나올 것 같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신경 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는 "당신의 삶은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제 좀 질문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뭐 약물 치료, 사실은 워낙 요새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식단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좋습니다. 그 질문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간헐적 단식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도 말씀을 드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체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슐린들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어 예전에는 이 장기간 동안 이러한 간헐적 단식을 유지했을 때 안전한지, 과연 효과가 확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권장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러한 간헐적 단식도 본인이 당뇨병 환자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저혈당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요인을 고려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샐러드를 아침마다 먹습니다. 혹시 샐러드를 아침에 먹어도 효과적인지, 또 그러다 걷고하면 살이 빠진다는 정보가 맞나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샐러드를 먹게 되면 본인이 먹었던 음식에 비해서 아무래도 뭐 칼로리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인슐린 호르몬을 자극하는 관점이든 훨씬 개선된 식단임이 맞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데는 효과적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치만 이 샐러드를 아침마다 먹는 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처음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샐러드를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한 6개월 정도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식단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에 맞게 샐러드를 맹목적으로 아침에 먹기보다는 예를 들면 조금 무겁게 먹었을 때 그 전날 저녁을 무겁게 먹었을 때 그다음 날 아침은 좀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본인에 맞게 변형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새 십자가 채소 갈아서 먹는 게 유행이라던데 이렇게 야채들을 갈아서 마시면 더 좋은가요? 신장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다 보면 저도 최근에 나오는 건강기능식품들 특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채소를 갈아 먹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치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장이 무리가 있거나 혹은 평소에 이제 칼륨 수치가 높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다이어트에 올리브유가 좋다고 하는데 아침마다 한 스푼씩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MCT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공복에 먹게 되면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탄고지라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가 1 차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다가 어느 정도 이게 지나고 나면 뭐 케톤이라든지 지방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공복에 올리브유가 투여가 되면 탄수화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복감을 달래고 에너지 소비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과체중은 아닌데 위고비 맞으면 효과가 어떨까요? 지인 중에 비만이신 분이 위고비를 맞으시는데 3단계인데 아직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5단계로 가야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입덧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사실 이제 위고비 제제가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위고비를 처방을 받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BMI라는 체성분 분석에서 본인의 체중을 키의 미 키를 미터로 계산했을 때 미터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게 30 이상일 때 일단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BMI가 27 이상이면서 체중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을 때 쓰시도록 먼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이 아닌 분들이 쓰시게 되면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체중이 아닐 때 위고비를 맞는 걸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분들 중에 위고비를 맞으시는데 3단계인 분들 효과가 없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만 치료를 볼 때 3 개월 동안 원래 체중에서 5% 이상이 감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일단 비만 치료가 성공했는지의 기준입니다. 그치만 이제 3단계라면 본인이 일단 1단계부터 교과서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이제 단계를 올렸다고 봤을 때 지금 2 달에서 3 달째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처음 시작했던 체중에 비해서 5% 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5단계로 간다고 해도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조금 자세히 제가 봐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약제를 바꾸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운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헬스장을 매일 가시나요? 매일 운동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 텐데 틈틈이 운동하시는 것도 대단합니다.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일단 저는 지금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의사축구단 소속으로 축구도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주에 5-6회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거의 올해가 한 19년 차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글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밥을 먹는 것처럼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다효님께서 질문하셨던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본인한테 어떠한 신체 활동이 맞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찾아져야 그게 어떤 분한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필라테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러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운동을 먼저 찾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운동을 매일 할 때 단순히 체중 관리뿐만이 아니라 어 좀 더 상위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그 역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느낌 때문에 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해진다는 거겠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유지함으로써 저는 이제 부수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단순히 운동을 통한 1차적인 차적인 목적보다 그런 상해 목적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으로 유산소 단계에서 심박수를 표현하면 어느 정도 단계를 하시는지요? 이게 존 1, 존 2, 존 3, 존 4 이 단계를 지칭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유산소 운동 중에 중강도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옆에 사람이랑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지만 사담을 나누기 힘든 그 정도 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심박수로 말씀을 드린다면 220 에서 본인의 연령을 빼고요. 그 수치에서 곱하기 0.6 에서 0.7 정도가 나오는 심박수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니시아처럼 건기식은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아침은 어떻게 드시나요? 조금이라도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점심, 저녁 이렇게 두 끼를 먹는 게 좋은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요. 건기식이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사실 요새 워낙 건기식들이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이러한 건기식을 통해서 또 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아침을 먹지 않는 시간 제한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 저녁만 두 끼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식단도 탄수화물량을 내 식단의 45% 이하, 보통 저는 한 40% 정도 비율을 탄수화물로 두고 나머지는 대부분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채소는 늘 점심이든 저녁이든 많이 먹고 있고요. 어 저는 마른 편에 뱃살만 있어 걱정입니다. 뱃살 빼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팔다리는 정말 말라한데 배만 나왔습니다. 이럴 땐 어떤 운동과 식단을 해야 될까요? 몸무게는 48kg인데 체지방률이 30%가 넘습니다. 마른 비만이지요? 맞습니다. 마른 비만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근감소성 비만을 지칭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마른 비만이죠. ET형 체형. 근육은 빠지고 소위 배만 나와 있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요. 굉장히 해야 될 작업들이 조금 더 힘듭니다. 말 그대로 먹는 것도 잘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굉장히 영리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 결국에는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체중이 적게 나는 상태에서 근력 운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호숫가에 님이 고민하고 계신 내용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생활 패턴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실 수가 있다면 본인이 운동하시는 때 주에 2회 정도는 근력 운동이 조금 포함되실 수 있도록 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량 중에서도 단백질, 지금 보면 대략 50kg라고 지칭을 하면요. 킬로그램당 1.0g에서 1.2g 정도. 그걸 계산하면 하루에 단백질을 50g에서 60g 정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단백질을 조금 계산해서 드신다면 지금과 같은 마른 비만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구모 님이 해 주신 질문을 조금 보면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은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쉐이크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쉐이크를 먹고 있긴 합니다. 그치만 이게 무조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일단 먼저 본인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통해서 충분히 단백질을
먹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0 그램당 단백질이 20에서 25 그램 정도, 뭐 생선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마리당 대략 한 20 그램 정도, 뭐 단백질 계란 흰자 같은 경우에는 뭐 6 그램에서 8 그램, 이런 그램 수가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찾으면서 먼저 드셔 보시길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그런 고형물 섭취들이 쉽지가 않다면 그 이후에 쉐이크라든지 이러한 보조제 섭취를 그다음 방편으로 생각하실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쉐이크와 같은 것들은 사실 식사 때 대용으로 드시기보다는 점심 저녁이든 아니면 아침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이든 점심 사이든 이런 식으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위고비는 1년 이상 맞아야 효과가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중단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가 3 개월 동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체중의 5% 이상, 뭐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원래 체중에서 5%에서 10% 이상이 감량되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제제가 조금 장기간 동안 사용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효과도 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입증되어 있는 약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임상 연구 중에 우리가 스텝 5라고 알려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를 2년 동안 꾸준히 맞았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 연구였는데요. 꾸준히 맞았을 때 이런 특별히 정체기가 없이 감량이 되어졌던 거에 대해서 어쨌든 데이터가 보고되었고요. 다만 이거는 임상 연구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연구에서 했던 것처럼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직 대략 한 7 개월 정도가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대로 1년 이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 세계의 결과를 보려면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단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만이 만성 질환의 측면에서 비만병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이런 곳에서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어디까지나 약물 치료는 보조적 치료를 해야 하고 생활 습관 교정이 근본적으로 돼야 궁극적인 그 비만 치료가 된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먹어도 문제, 적게 먹어도 문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감소에 뭐 특별히 그 기준점으로 잡으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는 것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의미를 가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본인 식단을 100%라고 볼 때 탄수화물의 비율을 45% 밑으로 하는 것들을 권유드리고요. 내가 뭐 계량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체중 1kg당 탄수화물이 4에서 5g 정도, 그 정도 이상이 되지 않게끔 탄수화물량을 조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손실이 없도록 단백질량을 먹으려면 앞서 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체중 kg당 1.0g에서 1.5g 정도, 특히나 근감소증, 근육이 많이 빠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kg당 2.2g까지는 특별히 신장 기능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단백질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게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출산 후 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빠지나요?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주로 비만 환자분들을 많이 뵙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저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폐경 후 여성분들과 그리고 출산 후 여성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산 후에 살이 잘 빠지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뭔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체중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폐경 후에 정말로 체중이 조절이 더 힘들어질 때 실제로 비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폐경 후보다 폐경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하시길 권유드리고 말씀 나온 김에 폐경 후가 되면 왜 더 살이 찌기 쉬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우리의 몸에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뇌에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폼시유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한 곳에 작용을 해서 덜 먹게끔 그리고 SF1 유론이라는 거에 작용을 해서 실제로 에너지 소비량도 늘리고 그리고 체중이 배로 가기보다는 엉덩이라든지 허벅지처럼 이렇게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의 형태로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에너지 소비량은 줄고 체중이 늘어나면 다 배로 가게 됩니다. 훨씬 불리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출산 후에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은 더욱더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어,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었지만요.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용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들도 너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